네, 안녕하세요. 자, 5주차. 오늘 배우신 그 점유권에서는 10번에 점유자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그래서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 그런데 무과실 이외엔 다 추정된다고. 그래서 10번에 점유자가 추정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간에 나머진 다 추정되는데 요것만 추정이 안 되니까 무과실이 들어있는지만 찾아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11번에 점유자가 자주를 증명해야 되냐 그러면 점유자는 무과실만 증명하면 되고 자주는 추정되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에서 17번이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1순위로 기억을 하시라고. 이렇게 점유 매개자가 나오면 임차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유 매개자,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이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일단 점유자는 불분명하면 자주점유로 추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재기해가지고 소유자가 입증을 다 해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라야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유자가 소재기해가지고 점유자가 패소한 사건이 아니면 점유자가 소재기해가지고 점유자가 져도 얘는 이 소송만 진 거지 소유자가 소재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할 때까지는 자주점유는 계속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28번은 점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래. 그래도 자주 추정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자 자주 추정 규정은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점유자가 누구든지 간에 다 적용된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여도. 진정한 소유자가 소송해가지고 점유자가 패소해. 그럼 소유자가 소송해서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추정이 깨지고 타주로 전환되는데 그때는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주 점유로 전환되느냐 자주 추정이 깨지냐의 질문이 나오면 소유자가 소송해서 점유자가 졌을 때만 타주로 전환되고 이거 이외에는 전환되지 않는다. 계속 자주로 추정된다고 일관성을 유지하시면 돼. 그래서 30번 점유자가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대. 그럼 점유자가 소송했다가 진 건 이것만 진 거지 29번처럼 소유자가 소송한 데서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유자는 이 소송만 진 거지 타주로 전환되는 거 아니라고. 31번 똑같아요. 점유자가 스스로 뭔가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됐어. 그래도 자주 추정은 깨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여기다 두신 거예요. 여기다가. 32번도 증여를 받아가지고 점유를 개시했어. 그럼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니까 자주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대. 그럼 점유자 스스로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소유자 측이 소송해가지고 점유자가 패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도 추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주로 된다고 할 수는 없어. 계속 자주로 추정돼. 요 두 지문도 요거랑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 자, 시험에서는 요 세 문장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고 답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우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의의 자주점유자였던 사람이 본권해소에서 패소하면 여기서 본권해소라는 게 앞에서 봤던 29번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점유자가 졌을 때 그럼 소유자가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싹 다 추정력이 깨지는데 전환 시점이 다르다. 선의는 악의로 전환되는 시점이 소재기 시부터고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판결 확정시예요. 이것들을 서로 바꿔서 틀리게 내니까 요 두 문장을 항상 구별해서 보셔야 돼. 그러면 선이었던 사람이 본권해소에서 패소했대. 그럼 시옷 하신가? 선이었으면 소제기시. 근데 피읍 판결 확정된 때부터 악의로 된다. 여야 틀린 거고. 36번은 앞에 나온 문장 똑같아요. 소유자가 소송해가지고 점유자가 졌어. 그러면 타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소제기된 때부터가 아니고 판결 확정된 때부터. 티읕, 피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시점은 소제기. 타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판결 확정시. 얘네 둘을 이렇게 바꿔서 항상 틀리게 내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법 시험은 언제부터가 들어있으면 옳은지 틀린지 꼭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제목에다가 항상 시험에 요 제목하에 나오면 요 두 사람을 정리를 하고 푸세요. 여기서 점유자는 본권 없는 애를 말하고 여기서 회복자는 현재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이 자기 소유물을 점유하는 사람한테 내 소유물 돌려줘라고 반환을 청구했을 때 적용되는 관계다고. 그래서 첫째가 선인 동안에는 과실 취득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이게 1순위고. 근데 좀 전에 봤듯 이 선의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본권에서 패소해버리면 이제 악의로 전환되는데 그 시점이 소제기 후부터 악의로 전환돼. 그럼 소제기 후가 악의란 뜻이니까 그 이후의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고. 요 두 문장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취지인데 선의로 점유인 자가 이득을 얻었어. 그럼 선이면 과실을 취득하니까 이걸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2번도 마찬가지로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에는 설령 타인한테 손해를 입혔더라도 선이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 없다고. 그러니까 둘이 같은 문장인데 요 문구가 더 추가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입혔냐가 기준이 아니라 선이면 이득, 과실을 취득하니까 반환할 의무 없어. 그럼 선이면 과실 취득하니까 반환할 의무 없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고 3번에 선의 점유자가 본권해소에서 졌어. 그럼 언제부터? 소제기 시부터 악의로 전환돼. 그럼 그 이후의 과실은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실 취득하냐, 취득 못하고 과실을 다 반환해야 되냐 이 답을 하실 때는 선인지 악인지만 하시면 된다고. 자, 4번에 악이었어. 그럼 싹 다 돌려줘야 돼. 사용이익뿐 아니라 이자도 다 반환해야 된다고. 악의 점유자는 싹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 네 문장을 최우선시해서 지금은 학습을 하시고, 네, 그 다음 문제가 이거예요. 점유자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남의 소유물을 훼손시켰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인 경우에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하고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아닌 사람들은 손해 전부를 다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요 9번이 1순위로 정의를 하실 내용이야.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을 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타주점유일 때는 선의악이 볼 거 없이 선자만 현존이니까 타주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 11번도 마찬가지로 악이면 자주고 타주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선의의 자주만 현존이고 나머지는 다 손해 전부라 타주 손해 전부. 악이면 손해 전부야. 그런데 여기서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에 비해 책임이 경감된다. 틀린 거예요. 악이면 자주 타주 안 따져. 언제나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 비용과 관계돼서 악의 점유자는 모든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다고. 이유는 악의인 경우에는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첫째, 과실은 싹 다 돌려줘야 돼요. 소유자한테. 그리고 손해배상도 싹 다 해야 돼. 반면에 점유자가 악의일지라도 다른 사람 소유물에다가 비용을 지출한 게 있으면 비용은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공평해. 두 번째가 과실을 수취했대. 그럼 과실을 수취했다는 이야기가 선이란 뜻이고 선이라야만 과실을 수취하니까. 그럼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과실 수취하는 데 든 비용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고. 그리고 유익비가 나오면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현존에 유익한 거고 돈 줄 사람 회복자가 선택해. 지출한 금액하고 가치 증가 현존율 중에 둘 중 적은 금액을 주면 되기 때문에 회복자가 선택한다고. 12번하고 13번하고 같은 취지예요. 악의 점유자 나오고 필요비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 나오고 비용 나오면 비용은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3번처럼 악의 점유자가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냐? 다 있다라고.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은 다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으면 그 취득하는 데 든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줄은 1순위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14번에 과실 수취했대. 그럼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해. 이게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 이렇게. 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대.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표현이에요. 과실을 취득했다는 이야기가 선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둘 중 어느 문장으로 나오든 같은 내용. 과실을 수취했으면 선의 점유자란 뜻이고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이라고 나오든 그냥 과실 취득이 나오든 같은 내용이라고. 그럼 중요한 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야. 같은 말이야 다. 그럼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해. 근데 얘는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틀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취지들이라고. 그러니까 두 줄만 외우시면 돼. 악의는 비용 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악의가 청구 못한다고 하면 다 틀린 거고 과실을 수취했어. 그럼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했으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해. 이 두 줄만 딱 외우시라고. 그 다음 17번에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만 유익한 거고 선택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가 틀린 거고 이거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필요비는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출했으면 청구할 수 있는 거지 현존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현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익비일 때가 현존이 요건이고 필요비는 지출한 사실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거지 현존이라는 건 여기에 나올 수가 없다고. 이 정도 복습하시면 되고 소유권 부분에서는 시효 취득을 보시자고. 여기 시효 취득에선 다른 거 혼자 보시더라도 여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면 시효 완성자는 이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권리가 있다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시효 완성자는 적법한 점유자예요. 그럼 반대로 완성 당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 시효 완성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한테 무슨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완성 당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지 그동안 취득한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권리 없고 등기나 해줘야 돼요. 11번도 마찬가지로 완성 당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그 부동산 인도 청구 못한다고 등기나 이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문장이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럼 시효 완성자는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냐? 여기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 당시 소유자를 계속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12번처럼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럼 등기부상 명의인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래. 그럼 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 거야. 13번에 완성 전에 등기 명의인이 바뀌었대. 그래도 시효가 완성된 거니까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 14번은 완성된 후에 변경됐대. 그럼 완성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도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된 이후에 변경된 명의인 이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얘네 두 문장의 시점상 차이가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바뀐 시점이 완성 전에 바뀌었냐 완성 후에 바뀌었냐 이 점이 달라요. 근데 똑같아. 적용은 누구한테?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하는 거야. 그럼 완성 전에 바뀌었어.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인한테 하는 거고 완성 후에 바뀌었어. 그래도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할 수 있는 거지 완성 후에 변경된 명의인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번은 지금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통과하시고, 자 16번에 완성 후에 바뀌었어. 그럼 이게 14번에 나온 거랑 여기까지 똑같죠. 그럼 완성된 이후에 바뀌었어. 그럼 바뀐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했는데 바뀐 시점부터 다시 또 20년이 지나가지고 또 완성이 됐어.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18번은 지금 보실 내용 아니고 19번하고 18번하고 19번 여기 패턴 똑같아요.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거든. 나는 그냥 지금까지 누린 걸로 됐다. 등기 안 하겠다. 라고 포기할 수 있어. 단 포기도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해야만 포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번처럼 완성 당시 무효등기 소유 명의자한테 포기를 했대. 그럼 포기의 대상이 완성 당시 무효등기 소유 명의자니까 얘는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얘한테는 포기해봐야 포기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완성상의 가장 큰 핵심은 시효 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는 거야. 그럼 포기도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포기해야 포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 당시 소유자만 일단 1순환 때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라고. 명의수탁 사건들은 지금 배우신 내용 아니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고. 대신 공유관계 가셔서 공동소유 관계에서는 합의총유는 다음 3월달 이후순환 때 한번 들으시면 되고 공유관계를 중심으로 하시는데 자, 공유에서는 가장 구별해야 하실 문제가 공유 지분에 관한 이야기인지 공유물에 대한 이야기인지가 구별이 되셔야 돼. 지분은 공유자 자기 거,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 거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공유자는 지분 완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자기 거 자기가 파는 거라 지분 처분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이 표현이 그냥 100% 틀린 거예요. 공유에서는. 그 다음에 4번 지난 시간에 했는데 포기는 법률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 의사가 상대방한테 도달했다고 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 포기, 법률행위.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생긴다라고. 여기서는 1번하고 4번 지문 일단 최우선 기억하시고 이제 공유물에 관한 이야기에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게 나아요. 그럼 제3자가 공유를 침해한 거야. 그럼 이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보존행위인데 보존행위는 보존하는 행위니까 공유자 한 명이 나서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 돈 달라는 이야기,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돈 달라라고 할 때는 자기 지분만 청구를 해야지 돈 달라는 이야기는 보존행위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7번처럼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할 때는 공유자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단 8번처럼 공유자 1위는 돈 달라라고 손해를 청구할 때는 자기 것만 청구해야지 손해 전부를 달라고 할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항상 구별해서 보셔야 돼. 이렇게 불법 점유, 제3자가 침해했을 때 물권적 청구권, 반환이나 방해, 제거 청구하는 게 보존행위로서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돈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것만 달라고 하는 거지 전부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10번처럼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무효등기가 됐대. 그럼 공유물을 공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무효등기가 돼서 공유물 침탈이 일어난 거니까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1위는 이게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전부 말소하라 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이하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13번. 이제 여기서 나온 쟁점이 기준이 공유자들 서로 간에는 그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건가, 임대를 할 건지, 공유자 중 1인이 배타적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료만 받을 건지, 이걸 관리행위라고 하고, 보존행위는 제3자가 침탈이 일어났을 때 제3자한테 행사하는 게 보존행위 관계고, 관리행위는 제3자 관계가 아니라 공유자들끼리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걸 관리행위라고 한다고. 그럼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반수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건 적법한 관리행위야. 그럼 다른 소수지분권자들은 이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과반수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할 때는 소수지분권자들은 반환이나 방해배제 청구할 권리 없다고. 자주 나오는 주제고. 반면에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한데, 그럼 얘는 관리행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얘는 불법 점유야. 단 또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얘도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어요. 반환 청구는 과반수라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보존행위는 제3자가 침탈한 거라 과반수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다른 공유자들을 위해서 공유자들이 전부에 대해서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행위 문제는 공유자들끼리의 충돌이야. 그러니까 과반수권자만 배타적 점유할 권리가 있고 과반수가 아닌 소수지분권자들은 배타적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공유자들 중에 1인이 배타적 점유할 때는, 소수지분권자일 때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반환 청구를 못하고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과반수권자라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14번에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점유를 해, 배타적으로 점유를 한다고. 그럼 다른 소수지분권자한테 인도 청구할 수는 없어. 인도 청구는 과반수권자가 있을 때 과반수권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소수지분권자는 뭐만 할 수 있냐?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이랑 방해, 제거랑 구별하셔야 돼요. 과반수권자가 제3자한테 임대차를 하거나 사용 허락하는 거, 이게 관리행위예요. 그럼 과반수권자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어. 그래서 16번에 같은 내용인데, 과반수권자가 허락해가지고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같은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과반수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들은 어떠한 청구도 못해. 왜? 과반수권자한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임대차 했다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과반수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점유자한테 소수지분권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지분권자한테 부당이득 없다고.
그러니까 이 패턴은 과반수권자가 단독으로 제3자한테 임대차나 사용 허락을 하게 되면 이들 둘 사이에 해결하는 거고, 다른 소수 지분권자들은 이 점유자인 임차인한테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처분행위와 관계에 대해서는 요 21번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건물 신축하는 거, 공유토지에다가 건물 신축하는 건 중대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요 정도까지만 지금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공유관계에서는 공유 지분에 관한 거랑 공유물 보존, 공유물 관리, 공유물 처분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는데, 처분은 쉬워요.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려면 반드시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건물 신축하는 행위예요. 헷갈릴 수 있는 게 보존과 관리인데, 공유물 보존행위랑 공유물 관리행위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보존행위는 공유자 이외에 제3자가 공유관계를 침탈했을 때야. 그러면 공유자 1인이 나서서 다른 공유자들 위해서 보존행위는 전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돈 달라는 이야기는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 것만 청구를 하는 거고, 관리행위는 공유자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유자들 간에. 그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때는 과반수권자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면 소수 지분권자들은 돈만 받을 수 있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소수 지분권자는 배타적 점유하거나 임대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